안녕하십니까. 파이어콜의 금명섭입니다. 시스템상에 작은 문제가 있어서 좀 시간이 지연되었는데요. 귀엽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파이어아이는 매년 다채로운 행사가 많은데요. 여러 고객분들을 오프라인으로 모셨던 사이버 디펜스 라이브 행사를 코로나로 인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어 많이 아쉽고요. 내년에는 꼭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산업군별로 주제를 세분화하였고요. 세분화한 만큼 고객의 입장에서 더 많이 고민하여 행사를 준비하였으니 행사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선제적인 랜섬웨어 방어를 위한 방법입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랜섬웨어 사고에 맞춰 고객분들의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란 주제로 지사와 파트너사에서 열심히 준비하였으니 모쪼록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이버 디펜스 라이브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이어아이 코리아에서 맨디언트 솔루션 아키텍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승준입니다. 먼저 이렇게 CDL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랜섬웨어 사건 사고들을 고도화되는 악성 코드, 우리는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랜섬웨어와 APT 공격을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APT 공격의 진화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랜섬웨어 공격 그룹들이 APT 공격 기법과 랜섬웨어를 결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APT 공격 종합 선물 세트가 만들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랜섬웨어의 공격 기법들도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애저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해커가 아니더라도 쉽게 공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비스형 랜섬웨어와 공격 트렌드를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 APT 공격에 대한 최종적인 파이어아이의 대응 권고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최종적으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랜섬웨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랜섬웨어의 정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몸값과 제품의 합성으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적인 문서를 인질로 잡고 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 일종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의 트렌드를 한번 보게 되면 2013년부터 시작해서 크립토 락커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2020년까지에 대한 트렌드를 한번 쭉 말씀드려 볼 겁니다. 2013년도에 처음으로 랜섬웨어가 출현했느냐? 그건 아니죠. 근데 크립토 락커의 경우는 개인의 파일이나 사진을 암호화해서 랜섬을 요구하는 랜섬웨어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타겟팅하는 랜섬웨어였다라고 하면 2015년에는 샘샘이라고 하는 랜섬웨어가 출현하게 되는데 샘샘은 개인이 아닌 기업이나 대학, 국가기관을 타겟팅하는 랜섬웨어로 공격 대상을 다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겟티드 어택이라는 부분이 이제 나타내기라도 하듯이 한 조직을 공격할 때 정말 정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최종적으로 랜섬웨어 공격을 했을 때 얼마를 요청하면 이 조직에서는 랜섬을 지불할 수 있을까라는 것까지 유추해서 그에 맞는 금액을 요청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스팸 메일을 통한 로키 랜섬웨어의 피해가 급증했습니다. 전파의 방법을 이제 스팸 메일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2017년으로 들어오면서 랜섬웨어가 웜 형태로 빠르게 전파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고요. 페티아 같은 경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랜섬웨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 간 사이버 전쟁에 랜섬웨어가 사용된 사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8년은 라스 형태의 서비스가 자리를 잡는 한 해였고요. 2019년과 2020년에는 그 라스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그 랜섬웨어의 공격 기법들이 더욱 고도화되면서 공격 대상이 일반 기업뿐만이 아니라 국가기관과 산업망까지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랜섬웨어의 공격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데이터를 탈취하는 공격 양상이 나타났고요. 탈취된 데이터들을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굴욕 사이트에 이제 올려서 랜섬을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그런 부분들도 관찰이 됐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은 92%가 이메일을 통해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랜섬웨어 공격들을 보면 샷건 방식으로 이메일을 이제 스팸 메일로 뿌리고 감염된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암호화시키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랜섬의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고 수익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소셜 엔지니어링 기법 중에 하나는 스피어 피싱 공격을 이제 활용하게 됐었고요. 스팸 메일 방식과 다르게 스피어 피싱은 공격 대상을 타겟팅하고 이메일을 통해서 그 공격 대상 환경에 침투하는 그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랜섬웨어들은 대부분 스피어 피싱 형태의 초기 침투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투를 하게 되면 APT 공격 기법들을 이용해서 내부에 머물면서 중요 정보를 확인하고 암호화해서 랜섬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다 높은 수익률을 말씀드린 것처럼 거둘 수가 있었던 거죠. 침투 후에 내부에 머무를 때 가장 중요한 게 보안 솔루션들에 탐지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공격자들은 여러 가지 공격 기법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파일리스 공격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리빙 오프 더 랜드라든가 작업자적 공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공격은 이제 운영 시스템에서 합법적으로 제공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나 툴들을 악용하는 공격 방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면 뭐 PSEXC나 파워쉘이나 이미 인스톨드 되어 있는 서비스로 이제 WMIC 같은 윈도우 관리자 도구를 이용한 공격들로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WMIC의 대표적인 공격 방식으로는 원격에서 특정 태스크를 추가하거나 또는 RDP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서비스가 비활성화되어 있을 때 RDP를 원격에서 활성화시키는 등의 공격들을 이 WMIC를 통해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합법적인 툴들을 이용해서 공격자가 악성 코드를 설치하고 권한 상승이라든가 탐지 유해를 가능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그 보안 솔루션들을 통해서 탐지하고 처단하는 부분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을 위해서 사용되는 익스플로이 킷이나 악성 코드 그리고 백도어, 랜섬웨어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그리고 악성 코드를 배포할 수 있는 호스팅 서비스까지 전반적으로 공격자가 환경을 다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노하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빅팀들이 생성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원활한 랜섬웨어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최근 트렌드를 보면 공격 그룹들이 서비스형 랜섬웨어, 즉 라스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더 많은 랜섬웨어 피해자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특정 보안 솔루션 밴드에서는 레포팅을 2021년에 하나 내놨는데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랜섬웨어들을 다 모아서 나눠보면 10초당 한 건의 랜섬웨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레포트를 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저는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랫폼화된 서비스형 랜섬웨어 운용 방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시면 각 단계별로 넘버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환경이 운영되는지를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호스팅 부분에 블랙프루프 호스팅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방탄 호스팅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지금 악성 코드를 정상적인 호스팅 서버에 올려서 서비스할 수 있는 나라는 몇 군데가 되지 않습니다. 거의 불법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탄 호스팅 서비스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그리고 동남아에 있는 몇 나라들 그리고 브라질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방탄 호스팅을 통해서 이런 악의적인 행위들이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빅팀이 암호화된 파일에 대한 디크리션 키, 복호화 키를 받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대부분 지원하게 되는데 이 암호화폐도 중간에 있는 자금 세탁 팀들이 그 암호화폐를 받아서 현금화시키고 난 후에 공격자와 그리고 서비스 프로바이더에게 이 돈을 나눠주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랜섬웨어에 대한 라스에 대한 운영 방식까지 한번 알아보셨는데, 그러면 그랜드 크랩이라고 하는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를 활용한 랜섬웨어를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라스 서비스로 인기가 좋았던 그랜드 크랩을 한번 볼 텐데, 먼저 라이센스가 두 가지로 나눠서 제공이 됩니다. 스탠다드는 $230, 그리고 프리미엄은 $600로 이렇게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일단 암호화폐인 비트코인과 대시코드를 랜섬으로 요청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대시코인도 같이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인데, 대시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보다 익명성이 더 보장되기 때문에 공격자들이 최근에 선호하는 암호화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버전과 프리미엄 버전의 차이점을 한번 볼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랜섬을 받았을 때 커미션을 제공하느냐 아니면 커미션을 제공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스탠다드는 랜섬을 받으면 10%의 커미션을 운영 플랫폼에 제공을 해야 되지만,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랜섬을 받으면 그대로 다 공격자가 다 가질 수 있는 그 계약 서비스 조건이 있다는 것이 되게 주목할 만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형태의 라스 서비스는 그랜드 크랩 같은 라스 서비스는 이제 서비스가 종료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또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얼마 전에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건과 관련해서 FBI가 발표를 할 때 전 세계적으로 100여 종의 랜섬웨어를 조사하고 있다라는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그랜드 크랩 외에도 정말 많은 랜섬웨어들이 세상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랜섬웨어 공격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저런 플랫폼을 통해서 공격자들이 어떤 단계를 통해서 우리 내부에 들어와서 데이터를 유출하고 최종적으로 암호화시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TTPS라고 해서 어택 체인 기반으로 이런 각자 공격 그룹들이 행하는 공격 절차와 공격 기법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공격자가 공격 대상을 선정하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수집을 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정보,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정보, 그리고 뭐 각
보안 장비에 대한 펌웨어 버전이라든가 또는 사용자 정보, 조직에 대한 정보들까지 모두 다 수집을 하게 되죠. 시스템적으로 공격을 하겠지만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휴민트를 이용해서 소셜 엔지니어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면 딕셔너리 어택이나 스피어 피싱 또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제로데이 취약점을 이용한 제로데이 취약점 공격을 통해서 이제 만약에 침투에 성공을 하게 되면 내부에 악성 코드를 설치하고 커맨드 컨트롤 서버하고 통신할 수 있는 채널을 먼저 확보를 하겠죠. 교두보를 이제 확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부에 추가적인 활동들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라든가 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C2 서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 툴들을 통해서 내부에 있는 중요 정보라든가 시스템 운영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수집을 해서 밖으로 내보내겠죠. 그때 이제 내보내는 것도 플레인 텍스트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암호화시키고 난독화시켜서 암호화된 채널을 내보내기 때문에 거의 이제 탐지하는 것도 그 부분도 어렵다는 부분을 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호화 모듈을 통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밖으로 나가서 암호화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암호화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내부에 머물면서 수집된 중요 정보나 기밀 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비용을 받아내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랜섬웨어가 가지는 공격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그 플랫폼화된 공격, 랜섬웨어 공격들이 이제 좀 많아지면서 맨디언트가 이런 랜섬웨어에 대한 공격 분석을 진행을 하고 그 분석 보고서를 이제 내놨는데 2020년에는 더 많은 데이터 탈취가 확인됐었고 그리고 데이터 탈취와 랜섬웨어의 복합적인 공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 패턴들을 가진 랜섬웨어의 공격들을 보면은 전반적인 산업군에 걸쳐서 랜섬웨어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조라든가 유통, 교통, 그리고 공공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공격을 진행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만 전 산업군에 걸쳐서 랜섬웨어 공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밀 데이터에 대한 보안 강화 및 데이터 서비스 가용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파이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위협정보 플랫폼인 맨디언트 어드밴티지에서 얻은 정보입니다. 대부분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보안 사고들을 보면 어느 나라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실 겁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미국의 여러 랜섬웨어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다 러시아에 기반을 둔 해킹 그룹들에 의한 공격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공격 그룹이 속한 나라들을 기본적으로 북한, 중국, 이란, 러시아를 뒀었고요. 한국에 있는 산업군으로는 지금 자동차나 항공우주, 교육, 정부, 그 외에 금융 서비스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렇게 넣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공격 그룹들이 한국에 있는 산업군을 타겟팅하고 노리고 있다는 것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맨디언트 어드밴티지 서비스를 사용을 하신다고 했을 때는 각 공격 그룹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격 절차와 공격 기법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랜섬웨어 사고에 대한 랜섬웨어 비용을 지불하고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하면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완전히 정말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랜섬웨어에 감염된 기업의 80%가 또 다른 랜섬웨어 공격을 당했고요. 그 중에 46%는 46%의 경우는 기존에 당했던
랜섬웨어에 또다시 공격을 당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즉 랜섬웨어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전반적인 보안 인프라와 데이터 보안 관리 체계 그리고 사용자 인증과 관련된 전반적인 보안 관리 운영 체계를 모두 다 다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비용이 2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점은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서 랜섬웨어 공격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발생했던 개인정보 유출들과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렇게 랜섬웨어 공격들, 데이터 탈취와 시스템 마비로 인한 랜섬을 요구하는 이런 공격들은 결 자체가 아주 다르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랜섬웨어 공격의 경우는 데이터 유출로 인한 벌금을 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 가치뿐만이 아니라 존폐 여부에도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업의 비즈니스 연속성 관점에서도 심각하게 이 랜섬웨어 공격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그 방법들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은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보다는 공격자들의 공격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시고 사전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최신 트렌드의 랜섬웨어 공격에 대해서는 FireEye는 공격자 공격 방식의 최신 보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위협정보 플랫폼인 맨디언트의 사용 또는 활용을 적극 제안드립니다. 맨디언트 어드밴티지는 FireEye가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보안 환경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협 인텔리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된 공격자들의 공격 절차, 기법 등을 마이트 어택 프레임워크와 결합을 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공격자 관점에서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보안 사고를 이해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좌측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서 맨디언트 어드밴티지 무료 버전을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QR코드를 찍으셔서 맨디언트 무료 버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하시고 한번 사용해 보시면 앞에서 보셨던 그 각 산업군에 대한 공격자 그룹 그리고 그 공격자 그룹들이 사용하는 공격 절차와 기법들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FireEye에서 제공하는 랜섬웨어 차단과 봉쇄 전략에 대한 백서를 통해서 랜섬웨어 공격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SMB, RDP, WMI 등에 대한 엔드포인트 보안 하드닝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발표 후에 저희 발표 뒤에 저희 비즈니스 파트너분들과 그리고 박현범 수석이 FireEye의 솔루션 기반으로 어떻게 이 랜섬웨어를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같이 함께 해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 발표를 맡은 오픈베이스 박성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국내 랜섬웨어 유포 동향 및 위협 대응 사례로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난 1분기 국내 악성 코드 유포 동향에 대해 잠시 살펴보고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랜섬웨어 관련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디언트에서 제공한 올해 1분기 국내 악성 코드 유포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폰북, 로키봇, 에이전트 테슬라와 같은 임포스틀러의 유포 빈도가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흔히 임포스틀러는 감염 시 사용자의 계정 정보를 비롯한 각종 개인 정보를 탈취해가는 악성 코드로 매년 꾸준히 유포되고 있는 악성 코드입니다.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이모트 뱅킹 트로jan의 유포가 빈번히 발생되면서 임포스틀러와 나뉘어졌으나 최근 이모트 뱅킹 트로jan이 휴식기에 들어가면서 임포스틀러가 가장 많이 유포되는 악성 코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보안업계의 화두는 단연 랜섬웨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해외에서 있었던 석유화 기업의 다크사이드 랜섬웨어 감염 사고부터
보험회사의 아바돈 랜섬웨어 감염 사고까지 지속적인 피해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관심이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불과 3, 4년 전에 비해 유포 빈도는 높지 않지만 꾸준히 유포 및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1분기에는 국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마콥 랜섬웨어 유포 사례가 다소 확인되었었습니다. 마콥 랜섬웨어는 비너스러커 공격 조직이 유포하는 서비스형 랜섬웨어로 국내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유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콥 랜섬웨어뿐만 아니라 최근 유포되는 랜섬웨어 대부분이 빠른 암호화 프로세스를 채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랜섬웨어에 대한 위협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업계에서는 다양한 무료 상용 도구들을 개발하여 공개한 상태입니다. 이들의 랜섬웨어를 방어하는 방식 중 하나는 사용자 PC 내부 파일들을 모니터링하다가 파일 암호화 등의 랜섬웨어 행위가 발생되면 해당 프로세스를 종료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빠른 암호화를 위해 경량화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랜섬웨어가 늘고 있고 마콥 랜섬웨어 또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랜섬웨어 위협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사례 분석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2019년 국내 제조업에 있는 A사의 겐드크레 랜섬웨어 감염 사고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고객사 서버가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어 사고 분석을 진행한 결과 최초 RDP 프로토콜에 대한 무작위 대입 공격으로 비인가 사용자의 시스템 접속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랜섬웨어 다운로드 목적의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가 실행되었고 이를 통해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시스템 계정 탈취를 위한 파워쉘 스크립트까지 실행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상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RDP 프로토콜에 대한 비인가 사용자의 시스템 접속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우 랜섬웨어 유포 경로는 단순히 웹과 이메일이 전부였다면 최근에는 RDP 프로토콜에 대한 무작위 대입 공격 외에도 고객사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한 익스플로이트 공격도 활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전 기록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로그인 시도 후 해당 시점에 로그인에 성공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임시 디렉토리 내에 tmp.vbs라는 트로전 다운로드를 실행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를 통해 시스템 디렉토리 내에 있는 겐드크레 랜섬웨어가 실행되어 파일들이 암호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해당 고객사는 외부에 열려있는 RDP 프로토콜에 대한 조치를 진행했으며 예방 차원에서 현재는 FireNX와 EX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마콥 랜섬웨어에 대한 유포 사례도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가 있었으나 이들 모두 정상적으로 탐지 후 차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악성 코드 유포자들이 보안 솔루션을 우회하기 위해 암호화된 압축 파일로 유포를 진행하는데 이에 대한 차이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존에는 단순히 이메일 부문 내에 압축 파일에 패스워드를 삽입하여 유포하였다면 최근에는 첨부 파일명에 암호를 포함하여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FireEX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메일 내에 포함된 패스워드 추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이로 인해 첨부 파일이 암호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추출하여 동적 분석을 수행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동적 분석 엔진 외에도 이러한 보안 기능을 결합함으로써 마콥 랜섬웨어와 같이 지능하는 위협을 탐지하고 차단함으로써 고객사 보안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텔레콤 배아림입니다. 이번 세션은 파이어를 이용한 랜섬웨어 대응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파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글로벌텔레콤 고객 중 D사에서 2017년도에 발생된 랜섬웨어 감염 이슈입니다. 2017년 10월 25일 08시 05분경 윈도우 서버에 대한 다양한 파일이 암호화가 되었으며 암호화된 파일 확장자가 아세신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공격은 랜섬웨어 공격으로 중에서 랜섬웨어의 변종인 사실 랜섬웨어입니다. 정보보호팀에서 사후 대책을 위해 감염 경로를 의뢰하였고 HX 임시 장비를 설치한 후 감염 서버의 전수조사를 수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침투 경로는 웹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터넷 악성 광고 페이지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결과보고서 토대로 D사는 긴급하게 FireEye NX, EX, CM 제품을 구매하셨습니다. 악성 위협들이 점차 고도화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에는 EDR 솔루션인 HX도 추가 도입하셨습니다. 랜섬웨어 감염 경로 조사는 FireEye의 HX 기능 중 데이터 아퀴지션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그중 타임라인, 브라우저 URL 히스토리, 파일 다운로드 히스토리에서 이력을 확인하여 랜섬웨어 감염 경로를 확인하였습니다. 사용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용하여 웹서핑을 시작하였으며 기본 홈페이지로 설정된 네이트닷컴을 시작으로 네이트 스포츠 기사 및 연예 기사를 보면서 다양한 광고 페이지에 접속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랜섬웨어 악성 코드 파일이 실행이 되었고 일반적인 랜섬웨어 액티비티인 윈도우 볼륨 섀도우 서비스를 무력화시키는 작업 스케줄러를 등록 후 파일을 암호화시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감염과 연관된 웹페이지는 index.html로 확인이 되었으며 이는 실제 exa 파일입니다. 이 코드로 인해 감염되었으며 수많은 광고 페이지에 접속을 유도한 웹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osen.mt.co.kr은 kr이라는 뉴스 페이지이며 해당 기사는 동상이몽2 추자연 35세 이상 고위험 산모 웃는 강경준의 분노라는 이름의 연예 뉴스입니다. 해당 도메인은 악성 코드 배포지로 사용했던 웹사이트이며 이는 아래 URL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임직원이 윈도우 서버에서 인터넷 뉴스를 확인하다가 감염된 사례로서 랜섬웨어 공격은 이상한 사이트 접속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일반적인 사이트에서도 감염 공격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전수조사 확인된 애서신 랜섬웨어는 로키 랜섬웨어의 변종이며 감염 후 이를 복원해주는 대가로 토르 브라우저를 설치하고 기재된 다크넷 주소로 접속하여 비트코인을 제공하라는 안내 페이지를 실행하는 랜섬웨어입니다. 랜섬웨어 대응을 위해 임직원 인터넷망과 DMZ 인터넷망에 FireEye NX와 EX, HX를 각각 도입하셨습니다. FireEye NX는 인터넷 트래픽에서 악성 위협을 탐지하는 솔루션입니다. FireEye EX는 수십 메일에서 악성 위협을 탐지하는 솔루션입니다. FireEye HX는 단말 및 서버에 설치가 되어 악성 위협을 탐지하는 EDR 솔루션입니다. FireEye CM은 이 모든 솔루션을 통합 관리하는 솔루션입니다. 솔루션 도입 이후 랜섬웨어 이벤트는 또다시 발생하였으며 FireEye NX에서 이를 탐지하였습니다. 이 랜섬웨어는 웨이스티드 랜섬웨어로서 판명되었으며 복원 기능을 디저블하는 프로세스가 수행되는 랜섬웨어입니다. NX의 MVX 분석에 의해 탐지된 이벤트는 차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PC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솔루션 도입 이후 이 다운로드 되어진 랜섬웨어는 PC에 설치된 HX에서 감지하였고 파일을 격리하여 실제 PC는 랜섬웨어에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는 랜섬웨어 이벤트를 통합관리 솔루션인 CM에서 NX와 HX 이벤트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FireEye 도입으로 랜섬웨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던 고객사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FireEye를 통한 랜섬웨어 대응 사례에 대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션 잘 듣고 계시는지요?
미처 처음에 공지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전달드립니다. 채팅창에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에 한해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 좋은 질문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파이어아이 박현범 수석의 세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이어아이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박현범입니다. 앞에 3개의 세션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정보를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 세션이니까 잘 결론을 내드려야겠죠. 근데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랜섬웨어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고, 랜섬머니로 낭비되는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드리는 게 저의 목적이에요. 이게 파이어아이가 고객님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표는 이제 랜섬웨어 이펙티브니스입니다. 이제 효과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랜섬웨어 공격들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지금 당장 내 인프라에 문제가 없어 보여도 우리는 누구도 언제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랜섬웨어 공격은 하루에 4,000건씩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4,000건 안에 안 들어가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수치도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1년에 랜섬웨어를 복구하기 위해서 들어갈 비용이 자그마치 20만 빌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하나로 바꿔보면 200억 이상의 랜섬머니가 낭비될 것으로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랜섬에 감염된 기업들 중에 75%가 엔드포인트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랜섬에 감염되었다는 게 조사가 되었는데, 엔드포인트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왜 이렇게 많이 랜섬에 감염되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시사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들은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면서도 왜 랜섬에 감염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건데, 경제적이나 정치적이나 또는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고도화된 공격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반도체나 전기차, 2차 전지 시장에 패권을 놓고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공격자도 이 정보를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산업군이 더 큰 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너도 알고 나도 알기 때문에 공격을 해야 된다면 어디를 공격할지는 더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아실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파이어아이는 작년에 솔라윈드 사건을 통해서 지적재산과 기밀정보의 보호가 아주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목적에 따라서 국가나 기타 단체의 막대한 금전적 지원을 받으면서 공격자 그룹들은 점점 더 전문화되고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라스를 생각해보면 초기에는 단순히 랜섬을 개발하고 판매만 했지만 최근에는 악성 코드 전문가나 스팸 전문가나 제로데이 공격 리서처와 같은 전문 분야의 인력을 영입해서 전문화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라스를 이용하게 되면 공격자는 전문 지식이 없어도 더 쉽게 공격을 할 수 있고, 반대로 보안팀 입장에서는 공격에 대한 분석 및 추적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시정입니다. 최근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사례로 살펴볼까요? 먼저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볼 건데, 워싱턴 DC 경찰국은 경찰 기밀 데이터를 도난당했고 랜섬머니에 대한 협상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CNA 보험회사는 랜섬머니로 4천만 불을 지급했습니다. 이게 하나로 따지면 445억 원 정도가 되고요. 프랑스에 있는 도시바 자회사 같은 경우는 740기가의 데이터를 도난당했고 이건 역시 랜섬머니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사건인데, 브라질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정육회사인 JBS가 랜섬웨어로 인해서 시스템이 다운되었고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해서 하나로 122억 원에 달하는 랜섬머니를 지불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러시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공격자 그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산업군으로 보면 정부나 금융이나 하이테크나 푸드 유통까지 다방면으로 구분 없이 공격을 시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사건은 이제 3월 달에 있었던 CNA 보험회사의 랜섬웨어 공격입니다. 공격에 사용된 랜섬웨어는 이제 피닉스 라커인데요. 이제 하데스 머레어 코드를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하데스 코드의 전신이 이제 이빌인데 1900년이 아니죠. 2019년에
미 재무부에서 이 해당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을 때 협상을 할 수 없도록 제지시켜 놓은 상태여서 상당한 혼란을 겪었고, 다행히 또 이 비리의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랜섬머니를 지불하고 시스템을 정상화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국내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입니다. 자료는 한국 랜섬웨어 침해 대응 센터 자료를 참고했고요. 이제 기존의 랜섬웨어는 이제 아무나 걸려라라는 식으로 개인 컴퓨터를 타깃 삼아서 무차별하게 유포되었던 랜섬 공격이 최근 2, 3년 사이에는 기업 맞춤형 공격으로 진화되면서 피해 규모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해커들이 다크웹에 올린 유출 자료 중에 아실만한 기업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죠. 다크웹에서 찾아낸 자료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 2년간 랜섬웨어 피해로 다크웹에 공개된 기업 정보가 약 2,500개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 이 중에서 한국 기업이 10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랜섬 공격의 성공 사례 중에서는 이제 16위라는 순위를 기록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16위라고 하는 거는 결코 낮은 순위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규모가 작은 기업은 신고를 하지 않고 조용히 협상하는 사례도 많은데다가, 기사에 신고하는 것 대부분은 규모가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작은 기업과 개인 피해까지 합치면 더 큰 피해 규모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가 기승을 부리면서 새로운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랜섬머니를 협상하는 전문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요즘 취업도 힘든데 뭐 어떻게 새로운 취업 기회를 창출했으니 고맙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직업이 나올 만도 한 것이, 랜섬머니를 협상하는 것은 심리전이고, 심리 전문가가 아니라고 한다면 랜섬웨어로 내 정보 자산을 쥐고 있는 공격자가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심리전에서 그래도 랜섬머니를 내고하고 타협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전문가가 나오고 있고, 이러한 랜섬머니 협상 전문가들은 심리전 경험이 많은 전직 마약상 담당 형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랜섬머니 지급을 법적으로 금지하자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러한 랜섬머니는 단순하게 공격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벌어들인 랜섬머니는 또 다른 범죄의 자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사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동의할 내용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닥 반가운 소리는 아닐 겁니다. 왜 그럴까요? 랜섬머니 협상이 법적으로 금지되면 공격자들은 더 독한 방법을 쓸 겁니다. 이 범죄 조직들은 시간을 끌 수 없는 단체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예를 들면 뭐 병원이나 뭐 수처리 시설이나 에너지 공급 회사, 뭐 학교 같은 곳이 되겠죠. 몸값을 받아내기 위해서 시간을 끌었을 때 사회가 큰 피해를 보는 곳을 저격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상황이건 뭐 저런 상황이건 범죄 조직은 이럴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랜섬머니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고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겁니다. 뭐 백업을 잘 해놓을 걸 후회도 해볼 거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사례들을 찾아보면서 돈을 줘도 복구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돈 주고 내 데이터 못 살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할 거고, 공장이 멈춰버린 상황이라고 한다면 빨리 대응책을 생각해야 되고 빨리 보고해야 되는데 많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제가 장표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보안 뉴스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용자 중에 어떻게 대응했어? 라고 하는 제 질문에 30%가 노코멘트였습니다. 제 추측이긴 한데 노코멘트 하신 분들은 아마도 랜섬머니 협상을 해서 중단된 비즈니스를 살리지 않았나 생각해 보고요. 이런 상황들을 방지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것은 랜섬머니 협상 테이블까지 가지 않는 방법일 텐데, 파이어아이는 어떻게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격자의 관점에서 공격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랜섬웨어 어택 라이프 사이클인데, 보시는 것과 같이 랜섬웨어가 배포되는 것은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는 랜섬웨어에 감염되는 치명타를 막기 이전에 무수히 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디지털 풋프린팅이나 이니셜 컴프로마이스나 에스컬레이션 프리빌리지나 레터럴 무브먼트나 이런 많은
방어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이 기회들을 허무하게 사용하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했다면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방어에 투자를 했다면 슬픈 현실을 맞이하지 않아도 됐겠죠. 랜섬웨어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본 보안 수칙을 잘 준수해서 보안 위협에 노출되는 시작을 아예 하지 않으면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보안 수칙들은 기업 곳곳에 비치되어 있을 것 같아요. 뭐 화장실에도 붙어 있을 것 같고, 뭐 프린터 옆에 벽에도 붙어 있을 것 같고, 뭐 책상에도 올려져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보안 수칙들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예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 당연한 내용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래도 하나씩 살펴보면 백신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할 거고, 의심스러운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을 자제해야 할 거고, 출처가 불명확한 이메일을 열어보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랜섬웨어에 감염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임직원의 보안 의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저도 동감은 하는데 피싱 이메일 같은 경우는 정말 안 열어볼 수 없게 교묘하게 꾸며진 것들이 많아서 항상 의심하지 않으면 임직원이 하나하나 직접 구분해서 열고 열지 않고를 발라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이 공격자가 만들어 놓은 이 교묘한 낚시에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FireEye 엔드포인트 시큐리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마레어가드라는 모듈에 대한 설명인데요. 딱 그림만 봐도 느낌 딱 오실 거예요. 랜섬웨어나 트로이모마나 제로데이 공격 등 바이너리에 대한 탐지 모듈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용자의 실수로 웹브라우저에서 다운받은 파일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지는 첨부 파일 등 공격자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첫 단추를 차단하는 겁니다. 저희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제품은 굳이 영역을 나눠보자면 EDR 영역인데 기본적으로 EDR이라고 하는 영역의 순기능에서 이 프리벤션 영역은 사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디텍션과 리스폰스에 특화된 영역이기 때문에 디텍션과 대조되는 프리벤션 이야기를 다루지는 않는데 잘 알려진 악성 코드들은 처음부터 차단하는 게 확실하고 엔드포인트에 늘어나는 여러 가지 보안 에이전트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EDR 솔루션에 AV 기능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협이 감지되었다면 가능한 빨리 차단하고 격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위협을 감지하려면 감지할 수 있는 무언가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무언가를 감지하고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인데 위협을 감지하는 것은 솔루션의 역할이지만 대응 부분은 사람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솔루션을 통해서 내부에 확보된 거점이 어떤 호스트인지 알아낸 다음에 이 호스트를 통해서 확산되는 공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추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확실하게 감염이 되었다라고 판단되는 호스트를 네트워크에서 격리시킨 후에 나머지 프로세스에 따라서 조사를 진행해야겠죠.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이제 인텔리전스입니다. 인텔리전스는 사고 예방에 가장 좋은 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텔리전스를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누군가가 겪었던 일들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나 역시 똑같은 공격에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러한 인텔리전스는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오시엔트도 있기 때문에 쉽게 구축하실 수 있고 공격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겪었던 사건을 기반으로 미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원천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 단계의 차단, FireEye는 어떨까요? FireEye 엔드포인트 시큐리티의 익스플로이트 가드입니다. 이제 익스플로이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버그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자가 의도한 대로 시스템을 동작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어떤 명령어나 스크립트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뜻하는 말인데요. 악성 바이너리하고는 다르게 익스플로이트는 그 자체만으로 악성 유무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동 기반의 분석이 필요하고 익스플로이트 가드는 앞장에서 설명드린 인텔리전스를 활용해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코드화로 스크립트 기반의 머리어를 탐지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리미디에이션입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손가락이 펼쳐진 장표를 얘기하면서 초기 단계의 차단과 격리를 이야기했어요. 이제 호스트 리미디에이션은 말 그대로 호스트를 치료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만 치료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격리 조치입니다. 이미 머레어에 감염되어서 공격자의 거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호스트를 찾았다면 즉시 네트워크를 분리해서 확산 공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저희 제품에는 그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요. 확산 공격을 방지하는 것과 더불어서 감염된 호스트를 치료하는 것도 당연히 이루어져야겠죠. 이거를 치료해야 호스트의 주인은 또 업무를 볼 수 있을 테니까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고, 별도의 포트 오픈 없이 저희 제품의 콘솔을 통해서 바로 접근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행동들은 뭐 출처를 알 수 없는 프로세스를 죽인다거나 파일이나 레지스트리를 삭제한다거나 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뭐 기업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사고 조사용 스크립트나 사고 조치용 스크립트가 있다고 한다면 업로드 시켜서 원격에서 호스트를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공격자는 똑똑하고 얼마든지 보안툴을 우회하는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FireEye가 APT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FireEye의 샌드박스, MVX가 되겠죠. MVX의 강점이기도 한데 이거를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안티-VM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APT 탐지 솔루션이 이제 한참 배포되고 있던 중에 우리의 똑똑한 공격자들도 이제 열심히 공격하는 방법을 바꾸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뭐 내가 만들어낸 악성 코드가 APT 솔루션을 만나서 샌드박스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이 되고 있네?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내 악성 코드가 차단당하네? 뭐 이런 상황을 만난 우리의 똑똑한 공격자들은 악성 코드가 실행되는 OS 환경 정보를 파악해서 뭐 VM웨어나 버추얼박스 같은 가상 환경을 만나게 된다면 악성 코드 실행을 중지시키도록 개발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윈도우즈 OS에는 보안의 요소가 많이 들어있고 유저 어카운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UAC가 존재하는데 윈도우즈를 설치하고 따로 설정하지 않으시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사용자한테 허락을 받는 팝업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사용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실행된다거나 포그라운드에서 실행되면 사용자가 눈치챌 수 있으니 백그라운드에서 파워쉘과 같은 명령어가 실행된다거나 하는 다양한 우회 방법을 총동원해서 공격이 들어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시큐리티의 UAC 프로텍트 모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높은 수준의 권한이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 사용자 확인을 물어보는 윈도우즈의 보안 정책인데 매우 높은 빈도의 공격을 받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낮은 수준의 서비스 권한을 탈취해서 높은 권한의 서비스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악용을 하고 있고요. 마이터어택 프레임워크에서도 관련 택틱이 등재되어 있고 APT29나 APT37과 같은 뭐 잘 알려진 공격 그룹에서도 UAC를 악용해서 권한을 상승시키는 데 사용된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GitHub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UAC 우회 도구인데요. 이 도구를 통해서 레지스트리 에디터를 열어보면 너무나도 쉽게 UAC가 우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엔드포인트 시큐리티에서 이런 툴들이 실행되지 않게 탐지하거나 차단이 되지만 머레어를 개발하는 공격자가 신종이나 변종 머레어를 개발할 때 해당 기술을 악용할 경우에는 이 머레어가 UAC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 자체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것이 UAC 프로텍트 모듈의 핵심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배로 줄 것을 말로 주지 말고 사용자 활동을 모니터링하자라고 적어봤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 들으셨으면 감이 조금 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 이 모든 일들은 호스트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조심을 해야 되고 일반 사용자는 보안 담당자와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더라도 모니터링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정 관리 같은 경우는 뭐 IAM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IAM과 같은 곳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호스트에 있어서 안 되는 계정이 발견된다면 당연히 삭제를 해야 되고 삭제하기 이전에 이 계정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동선을 파악해서
한 개의 호스트가 아닌 기업 전체의 호스트에 대한 위협 여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호스트 주인의 행동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머신러닝 솔루션이 있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그온 트래커라는 모듈인데요. 이제 로그온 트래커는 레터럴 무브먼트죠. 확산 공격을 빠르게 탐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듈인데요. 윈도우즈 이벤트 아이디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의 행위를 파악하는 겁니다. 사용자가 어떤 계정을 통해서 어떠한 호스트로 연결을 시도하는지, 혹은 어떠한 네트워크 구간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어떠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지, 사용자의 전반적인 활동을 모두 모니터링할 수 있고요. 관심 있는 계정이나 호스트를 피벗해서 조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인사이트도 직접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로그온 트래커의 대표적인 유스 케이스로는 브루트 포스를 통해서 옆에 있는 호스트의 로그인을 시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외부 네트워크에서 RDP를 통해서 내부 네트워크로 침입을 시도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탐지할 수 있고요. 이런 활동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애매한 포지션일 수 있는데, 호스트에서 일어나는 모든 액티비티들을 로그온 트래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랜섬웨어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었고, 이 기회들을 허무하게 날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FireEye 엔드포인트 시큐리티는 이러한 기회들을 모두 살릴 수 있습니다. 공격자는 바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게 아니라 내부를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중요한 정보들을 막 수집을 할 거고, 그 정보들을 토르 브라우저를 통해서 외부로 유출을 시킬 거고, 내가 랜섬머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이 작업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파일을 딱 잠그고 랜섬 노트를 툭 던지고 나가게 되는 거죠. FireEye 엔드포인트 시큐리티는 초기 침투부터 거점 확보, 권한 상승, 측면 이동, 이 공격이 일어날 수 있는 어택 라이프 사이클 전반적인 모든 영역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두 가지고 있고, 공격자의 최종 목표인 랜섬웨어를 배포하기 이전에 상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시큐리티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힐릭스입니다. 힐릭스는 단독으로 사용할 때 XDR 솔루션이라고 봐야 하지만, FireEye 제품과 연결해서 사용할 때는 FireEye 프로덕트를 관리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힐릭스가 가지고 있는 인텔리전스 기반의 컨텍스트 탐지룰과 사용자 머신러닝을 통한 이상행위를 감지하는 기술이 엔드포인트와 결합을 하게 된다면 더 나은 랜섬웨어 방지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시큐리티를 힐릭스 플랫폼으로 가져오게 되면 저희가 보안 운영을 하면서 하는 걱정들이 보안 툴이 늘어나면 그 툴들에 들어가는 콘솔들이 더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생기게 되고, 그 콘솔을 관리하는 것조차도 일이 돼버리죠. 근데 힐릭스 플랫폼으로 통합을 하게 되면 이 각각의 콘솔을 사용하고 있음으로 발생하는 리소스를 하나의 뷰로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힐릭스는 심과 소아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EDR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접 확인하고 조치해야 하는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힐릭스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은 검사하는 규칙들이 내장되어 있고, 윈도우 호스트를 정찰하고 분석하는 방법적인 컨텐츠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랜섬웨어 활동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는 데 더욱더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이러한 컨텐츠는 컨텐츠 팀에서 지속 관리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풍성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 마지막 장표입니다. 온라인 세미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주시는지, 딴짓을 하고 계시는지, 재미있어 하시는지, 재미없어 하시는지 다 챙길 수 없지만요.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FireEye 세션 들었는데, 괜찮네? 좀 별로였네? 이것만 기억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랜섬웨어 안 걸릴 수 있죠. 근데 걸리면요. 랜섬머니 안 주고 해결할 자신 있으십니까?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랜섬머니 비용보다 보안 투자 비용이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랜섬웨어에 감염돼서 막 사고 조사하고 보고서 쓰고 마음고생하고 몸고생하는 것보다 보안 투자하셔서 보안 장비 운영하시는 게 덜 고생하십니다.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좌회전을 하시든 우회전을 하시든 직진을 하시든 어느 방향으로 가도 보안 투자가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랜섬웨어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보안 투자를 검토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금명섭 이사님 클로징과 함께 QR코드가 나올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하셔서 QR코드 찍으시고 설문조사 하시고 경품 받아가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행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는 온라인 세미나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션 종료 후 마지막 화면에 QR코드를 통해서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발표 자료도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 이메일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및 요청이나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 이메일이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